네, 안녕하세요. 정소희입니다. 2020년 말에 퇴직을 했고요. 벌써 퇴직 5년 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5년 동안 세우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퇴직 생활을 하면서 나한테 경제적인 영향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고 또 그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뭘 깨달았으면 좋았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급을 얼마 동안 받았던 이 얘기 이전에 저한테 월급이 어떤 의미였는가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고 나서 얘기해 드려야지 훨씬 더 이해가 좀 올 것 같아서 제가 월급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을 갖다 좀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 월급이라는 걸 눈으로 보는 순간이 언제냐면 저희 아버지 월급을 우리 아버지 때는 노란색 봉투 있어요. 노란색 봉투에 월급을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가져오면은 그날은 돼지고기라도 좀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 월급날이 아마 20일이었던 것 같아요. 20일이면 매번 그 월급 봉투 가져와가지고 월급 봉투를 어머니한테 주면 이 월급 봉투를 받으면 그날 저녁에 돼지고기라도 사다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 뭐 이 정도로 해서 아버지 월급을 기다렸던 건 고기를 먹고 싶어서 기다렸던 적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20일 날 아버지가 제대로 월급을 다 안 갖다 주고 일부를 갖다가 뭐 썼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우는 모습도 어렸을 때 많이 봤고 그래서 월급은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안 갖다 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웠던 그게 월급이었구나. 그래서 그 월급에 대한 기억 속에 첫 번째 기억은 그때부터 이렇게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월급이 구급 공무원이셨는데 굉장히 작았어요. 작아가지고 우리가 10식구였는데 10식구가 구급 공무원의 월급으로 살아간다 보니까 어머니는 늘 부족하다는 입에 그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될 건 많은데 그래서 월급 봉투를 받는 순간에 이렇게 쭉 나누는 거예요. 뭐 얼마. 가계부를 특별하게 쓰진 않았는데 들어가야 될 게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얼마. 그래서 뭐 형 학비 이건 안 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딱 나누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월급인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1995년도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월급을 딱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월급이 어떻게 왔냐면요. 바로 그냥 통장으로 딱 입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월급을 받았는지 잘 모르고 와이프한테 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이제 제가 처음에 월급을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눈에 보였던 월급들이 우리 때부터는 이 눈에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월급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우리 아버지 때 바라보던 거하고 좀 다르게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월급이 얼마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관심 없이 그냥 일만 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그때 95년에 입사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받는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냥 바로 통장으로 꽂히게 되면 그때 또 카드를 만들려고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막 벌떼처럼 오더라고요. 국민은행부터 외환은행 나이도 가끔가다 그 은행들의 그 아픔이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만들어준 사람들이 제가 97년도에 부도가 딱 나니까 마이너스 통장 다 회수하고 카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대출도 전혀 안 되고 이렇게 딱 바뀌는 거 보면서 은행이란 데는 진짜 무서운 데구나. 그래서 월급을 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게 되는 것들이 진짜 무서운 일이구나 하는 부분들 저는 97년도에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딱 나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보여왔던 월급 봉투에 왜냐면 부도라는 회사는 은행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뽑아와서 월급으로 그래서 10원 단위까지 해가지고 딱 해서 그 격리증후가 딱 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와이프한테 줬는데 그때 당시 제가 받았던 게 부도난 회사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 그럼 그 100만 원 안 되는 금액을 와이프가 10만 원을 띄워가지고 그 10만 원 띄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비 이거 가지고 죽도록 살아가자 했던 그러니까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월급의 모습은 최초에 우리 아버지의 월급에서 회사에 취직했을 때 통장으로 꽂혔던 월급에서 다시 또 부도나는 바람에 돈으로 받아든
실물을 가지고서 월급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월급에 대한 바라보는 각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 아들 세대는 지금 로그인, 로그아웃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게 머릿속에 생각이 없고요. 로그인, 로그아웃. 내가 얼마 받아 정도지 로그인, 로그아웃. 나머지는 뭐냐면 카드 가지고 아니면 결제 가지고 다 쓰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아들도 지금 취직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신가. 우리 세대도 저같이 부도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퇴직할 때 얼마인지도 몰랐던 분들도 있어요. 대개 연봉계약할 때 토탈 연봉계약만 그냥 클릭하거든요. 전자결제로 모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 받는지도 모르는 의미들을 가지고 하고 얼마 받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자기가 얼마 사용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월급을 가지고서 내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월급의 의미들이 지금은 다 퇴색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월급에 대해서 한마디를 먼저 좀 던지고 싶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월급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아셔야 돼요. 내가 노동과 시간을 제공해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쓰여는지도 모르게 사용되어지는 현재의 소비 패턴에 맞는 월급은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월급은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의미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실물의 돈을 가지고서 월급의 의미를 파악해서 이게 현재 그달에 쓰는 돈들이 아니라 미래에 나한테 자산으로 환원할 수 있는 소득원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카드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카드도 필요 없어요. 카드를 필요 없이 다 칩이 씹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클릭만 하면 다 온라인 결제 다 되잖아요. 이미 전자카드가 다 내장돼 있잖아요. 전자카드가 다 내장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것도 없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내 월급이 어떻게 왔다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들 세대는 그게 더 심하더라고요.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 그렇더라고요. 50대인 저희는 현금의 돈을 써본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40대 계신 분들은 현금의 돈마저도 써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아예 월급이 로그인, 로그아웃에 되는 하나의 회계장부의 숫자로만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월급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저는 이 말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정한 월급의 의미를 여러분들 모르시고는 재테크 아니면 자산관리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정한 월급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 언제? 퇴직 전에. 가급적 빨리.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데 그 퇴직의 한파에 딱 내몰리잖아요. 그러면 엄청 추워요. 너무 추워서 추위를 견뎌낼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우리 아버지의 월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제가 부도난 회사에 가셨을 때 그 월급 봉투, 월급이란 말은 보다는 월급 봉투의 의미, 그 속에 얼마의 돈이 담겨왔고 이게 내 시간과 땀의 눈물이 담긴 거라는 걸 갖다가 인식하고서 그걸 받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이건 내 미래를 위해서, 이건 내 투자를 위해서, 이건 사용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출에 대한 통제권까지 다 월급 통장을 보면서 하실 수 있게 월급 봉투에 대한 의미들을 이해하고 계시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얼마를 받느냐에 대한 것들은 취직 전까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고요. 취직하고 나면 사실은 월급이 얼마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인식이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월급을 받았을 때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2,400만 원인가 2,500만 원 연봉 계약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2,400만 원, 500만 원짜리 직장에 취직했구나. 근데 그 직장 회사라는 게 딱 결정되고 나면 그 안에서는 어차피 급여 테이블에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를 덜 받고 얼마를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는 그랬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직장을 선택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월급이 얼마인가, 연봉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 내에서 받는 돈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할 건가, 월급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이 저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요즘 젊은 친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때까지는 나 월급 얼마 받는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승진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와이프 입가를 보면서. 월급이 들어오는데 와이프 입가를 보니까 나 많이 받았나 보구나. 그래서 대부분 다 전자결제상에서 급여 그 명세서가 나와 있는 걸 들어가 보는 것들도 잘 안 하게 돼요. 월급이 나왔다는 것만 알지 급여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에서 못 빠지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지급된 게 얼마 이 금액만 나중에 확인하는 정도이지 그것도 나중에 이제 회사를 통해서 대출 받았거나 이러면 그 금액만 해도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월급이 얼마인 거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쁘지도 않고요. 저는 그때 순간 회사에 들어가서 한다는 건 회사하고 근로계약을 맺었으면 회사에 가지고 있는 급여 테이블 수준에 맞춰가지고 쭉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을 가지고서 내가 잘 집에서 사용하고 지출 관리하는 거면 끝이지 거기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겠다,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당시에 이제 월급을 받는 순간에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초기에 입사에서는 사실은 일에 몰입해서 그 일을 갖다 열심히 하다 보면 승진이 되고 승진하다 보면 연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를 갖다가 밟아가는 게 월급을 상승하는 단계로 가는 것들이 중요한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봉섭상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급여 테이블이 있어서 그 급여 테이블을 갖다가 사인하는 거예요. 연봉이 협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의 구조는 뭐냐면 연금 협상이라는 게 없고 PSPI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S라는 부분들은 그 해당 연도에 좀 더 성과를 내 가지고 더 보상받고 이렇게 되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고요. PI라는 건 뭐냐면 그 상여금 800%, 700%, 600% 해가지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협상이라는 건 이미 PI까지 기본급에다가 PI까지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그건 급여 테이블에 맞춰가지고 과장이면 얼마, 차장이면 얼마, 차장 메터봉은 얼마 해서 다 테이블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연봉 협상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다만 한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노조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하면 공통적으로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3%가 됐냐 4%가 됐냐 5%가 됐냐 또 한 가지는 경영 성과를 많이 내가지고 PS가 100% 나오냐 200% 나오냐 300% 나오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작동하지 나머지 기본값들은 그대로 다 정해져서 가는 게 대한민국 현재 그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되는 건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운동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몇 년 안에 그 성과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연봉 협상이 있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어떤 계약에 대한 것들을 얼마로 계약하겠다는 부분들은 거기에 이제 연봉 협상 같은 툴들이 작동되지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다 기본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 일을 갖다 열심히 하고 내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맞는 얘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별로 달라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20살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50대까지 가면은 이제 임원이 되어 있겠죠. 근데 20대 때는 신입사원이잖아요. 신입사원일 때는 대부분이 다 혼자이기 때문에 월급에 가지고 있는 돈들을 갖다가 쓰는데 정신없이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30대에는 이때부터 이제 월급이 뭐냐면 쓰는 걸
남기고 나서 저축해야 되는 의미들이 30대부터는 내가 그렇게 돈을 관리를 하지 않고 월급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훨씬 더 경제적인 불행을 갖다가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렇게 돈을 모으는 저축의 시기를 가져가야 되고요. 마흔이 저는 제가 보기에 마흔이 재테크에게 가장 좋은 시기인데 월급쟁이가 재테크라고 한다는 건 자기가 벌고 있는 그 기본 소득 이외에 나머지를 갖다가 자산에 투자한다든가 해가지고 추가적인 자산을 갖다가 증진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재테크인데 이런 부분들은 마흔의 향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마흔의 향기가 좋냐면 30대에 그렇게 모아둔 돈 그리고 마흔이 되면 연봉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소득이 많아져요. 이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도 레버리지 그 규모를 갖다 크게 키워도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고 또 30대까지 모아놨던 그 종잣돈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할 때 또한 레버리지가 감당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이 높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해서 그래서 큰 돈으로 목돈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훨씬 더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흔에는 투자의 개념들이 들어갈 수 있게 월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이 월급을 지출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것들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얼마나 레버리지를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월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20대에는 실제로 지출하는 거에 집중하고 30대에는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온 걸 갖다가 내가 몇 프로를 강제 저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월급을 바라봐야 되고 40대는 그렇게 해서 모아진 종잣돈과 내 투자하는 것을 해서 내가 끌어들이는 레버리지를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바라보는 걸로 월급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해서 월급을 관리해 놓고 나면 50대에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잖아요. 퇴직하든지 임원을 승진하든지 임원을 승진하면은 더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의 기회들이 있고 더 많이 자기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하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전환대에서 모는 자산을 가지고서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가기 때문에 월급이 사라진 걸 갖다가 견뎌낼 수 있는 힘들을 거기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가 기본적으로 월급을 바라보는 자세가 조금은 그 시기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30대는 저축의 시간, 40대는 투자의 시간을 갖다 효율적으로 해나왔을 때 그 30과 40시간의 월급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월급의 그 가치를 갖다가 활용했을 경우에 50에 실제로 자산가로서 퇴직할 수 있고 아니면 임원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임원으로 올라가서 더 큰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좀 이렇게 하다가 툭 이렇게 하다가 튀는 건 뭐냐면 팀장 달면 이렇게 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가 툭 튀면 임원 달면으로 튀어요. 이렇게 두 번의 점프가 팀장과 임원의 팀장의 역할을 맡는 순간에 그 직책 수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붙기 때문에 그렇고 임원을 맡게 되면 임원을 하게 되면 임원의 그쪽이 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책 수당이 붙어가면서 툭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에 커지는 건데 그렇게 커지는 거를 기다리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신입사원은 신입사원 그 수준에서 맞게 조금씩 모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의 복리효과를 신입사원 때부터 계속 만들어 오는 사람들이 임원이나 됐을 때 월급이 많았을 때도 관리할 수 있지 신입사원 때 이걸 100만 원이었던 걸 관리 못한 사람이 1억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관리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월 단위 100만 원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 심지어 뭐 월 단위에 뭐 몇천만 원씩 받게 됐을 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지. 이 돈이라는 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의 통제권이 벗어나기 시작해요. 작은 돈이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쉬워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큰 돈이 더 관리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작은 돈일수록 관리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면 작은 돈을 관리하는 근력들이 계속 쌓여져 가야만이 큰 돈이 됐을 때 관리하지. 그래서 로또 같은 데 당첨되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관리하던 내 안에 근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형편없이 망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최소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올 때나 하게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써야지. 제가 이런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재테크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없는 돈부터 제대로 규모 있게 써간 연습을 해서 내 몸에 돈을 쓰는 근력이 최적화된 사람이 큰 돈이 왔을 때 그 큰 돈을 가지고도 더 잘 활용을 하고 그렇게 더 활용했을 때 더 부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드려서 처음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월급의 상승 곡선은 이렇게 해서 툭 튀고 이렇게 해서 툭 튀고 이게 대부분 다 보면 회사에 3년 단위로 승진을 시켜요. 왜 3년이냐면 3년을 넘어가면 지겨워지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대부분 다 승진 체계는 똑같아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원에서 대리를 달는데 3년. 대리에서 요즘에 이제 M급이라고 그러대요. M급이라고 그러죠. M2 뭐 M을 해서 과장급 얘들은 과장인데 과장으로 올라간 데 3년. 또 M2에서 M을 올라간 데 3년. M을 해도 S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부장급, 차장급들을 S라고 하는데 그거 3년. 그래서 6년, 12년에다가 직장 생활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보통을 하게 되면 한 15년, 16년, 20년 정도, 15년 정도 오면 그래서 임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짜여진 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다가 좀 급격하게 튀는 건지 팀장 달고. 팀장을 요즘은 다 S급들이 하니까 S급까지 해서 한번 탁 튀고 또 S급에서 임원으로 올라갈 때 임원 올 때 탁 튀고 이렇게 하는 것들만 기억하고 있고 그 모든 돈 관리에 대한 것들은 처음에 작은 금액일 때 관리하는 습관들이 들어야지 큰 금액일 때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월급은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계속 신입사원 때부터 해서 49.3세 신입사원이 25이라고 치고 50세라고 치면 25년의 직장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을 안 달고 그냥 과장으로 만년 과장으로 해서 25년을 살았다고 쳐봐요. 25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하게 되면 마지막 25년 직장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연봉이 6천만 원, 7천만 원 부장급은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아니 과장급들은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라면 그 6천만 원, 7천만 원들이 그렇게 모아놓으면 10배. 그래서 6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퇴직 후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근력들 있잖아요. 생활의 근력들이 있는 데다가 6억 정도면 퇴직 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자기 몸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꼭 10억, 20억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정되게 재테크를 했기 때문에 노후의 생활의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된 건 다 아니에요. 10억, 20억이 있더라도 자기 씀씀이나 자기 생활 방식이 아니면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가 돈을 쓰게 된다 그러면 그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월급쟁이들이 신입사원부터 말년 과장으로 25년을 했다고 직장생활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쓰고 관리하고 자기 생활을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밸런스를 맞춰 놓고 나면 이 밸런스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요즘 돈 없이도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이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써야지 되나요? 300만 원, 200만 원 쓰고도 살아갈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활 패턴의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만들어진다면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갖다 만든 거고 똑같기 때문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경제적 구조를 만들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월급은 사실은 월에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급이란 말을 넣은 게 아니라 월에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개인이 월급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월급은 비용으로 다 소모되는 돈이 아니라 미래에 25년, 30년 직장 이후의 삶의 기간 동안에 내가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될 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돈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장 생활 30년 해도 그 후의 인생이 30년이잖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50%는 다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기 월급의 50% 이상은
신입사원부터 퇴직할 때까지 50%는 무조건 자산으로, 미래 내가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데 자산으로 전환시킨 작업들을 해주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그냥 그 달에 쓰는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후에 대한 것들을 하여서 자산 전환을 해놨다면 그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서히 살아가면서 그 외에 부가적인 수익들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연금을 받고 해나간다고 하면 노후가 파산까지는 가진 않아요. 근데 노후에 파산으로 가는 거에 가장 대부분 어디냐면 그 월급을 그 달에 다 쓰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달에 다 쓰는 게 월급이 아니라 그 달에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하고 그 달에 쓰는 건 그 달에 반을 저축으로 남겨두는 게 월급이라는 생각을 개인 스스로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후에 30년 직장 생활 동안에 했던 부분을 갖다가 그 후에 30년을 갖다가 대비할 수 있는 50%는 반은 꼭 남겨둬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남기냐면 강제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 월급 받아왔던 거에 토탈 다 따져보니까 60% 정도는 다 저축했더라고요. 처음에 받는 100만 원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하면 60%를 다 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와이프 표현대로 하면 냉장고 안에 코끼리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냉장고에 코끼리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코끼리 들어가요. 코 집어넣고 다리 집어넣고 뒷다리 집어넣고 꼬리 집어넣고 밀어넣으면 다 들어가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50% 이상 못할 것 같죠? 가능해요. 해보세요. 50% 당대저축 시켜놓고 나머지 50%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10,000원씩 살기 뭐 이런 챌린지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기분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럼 그게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 20대, 30대 때 그렇게 해도 재밌는 요소 많아요. 저는 20대, 30대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에 재미를 갖다가 사소한 재미들을 갖다가 주변에 널려 있었는데 그런 재미들을 갖다가 못 느낀 게 후회돼요. 돈 안 쓰고도 20대, 30대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20대, 30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30대 때 강제저축을 통해 가지고 그냥 코끼리를 갖다 냉장고에 집어넣는 마음으로 50% 이상은 저축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노후에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월급이 사라지고 나니까 집안에서 대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솔직하게. 아직도 지금 와이프는 월급쟁이 하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왜냐면 달에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러니까 그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고정 수익이 있다는 건 고정 수익 가지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경제적으로 조금만 경제적으로 계획적으로 생활해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 월급이 조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월급이 사라지니까 제가 프리랜서로 지금 살아가잖아요. 작가로 살아가니까. 작가는 1년에 2번 받아요. 2월달하고 8월달하고. 1년에 2번이 받는데 그것도 책이 판매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거든요. 고정적인 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패턴을 갖다가 스스로 통제되지 않으면 이 생활이 자칫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고정소득으로 받는 월급이 있는 동안에는 그 생활에 맞춰가지고 해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20여 년을 갖다가 와이프하고 저는 그렇게 익숙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게 익숙해졌으니까 지금 통장 안의 돈을 꺼내 쓰는 것들이 쫄리다고 그러나요? 돈이 있더라도 쫄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좀 불안증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자기 눈으로 가서 써가는 것. 그래서 지금 강남에 계신 그 분들 중에 실제로 노후에 강남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월 60만 원 정도의 의료보험비 내는 것도 막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통장에서 자기 생돈이 막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매달 60만 원씩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버거운 거예요. 그 60만 원 넘는 금액에다가 그다음에 또 아파트 관리비
그쪽에서 관리비 비싸니까 아파트 관리비 나가고 하면 자기가 써야 될 돈들이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게 줄줄 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 이후에는 고정소득이 없는 것들이 일반 경제생활하는 것들에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래도 불안감을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여유 있어요. 약간의 쫄림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다른 여건들 뭐 이거 해보지 저거 해보지 할 수 있게 시야를 넓힐 수 있는데 막상 그때 허겁지겁 해도 작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막 허겁지겁 달려들려면 이 터널 거라고 해서 아무것도 밖에 안 보고 이 어두운 터널만을 쭉 따라가게 되면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돼서 그래서 뭐 생계형 창업으로 빠진다든가 그리고 엉뚱한 투자 쪽에 유혹을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정소득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에 대한 것들은 미리 직장생활하면서 느껴야 된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급이 마약이라는 거는 이거 같아요. 월급에 취해서 그 월급에 취해 상태에서 생활해 나가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거에 대한 것들을 방향을 못 찾기 때문에 월급이 마약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 달콤하잖아요, 진짜. 매달 나오는 거. 이번 달 썼는데 다음 달에 나오는 거. 이 고정소득이라는 게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걸 갖다가 월급이 마약이라는 표현 이외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급은 마약이 분명합니다. 근데 마약이 우리 몸에 좋은 마약, 나한테 좋은 마약이 들고 마약이라는 것도 이 자극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항정신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약인 거지 사실은 몰핀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 극심한 사람들한테는 마약이 이 몸을 갖다 진정시켜주는 훌륭한 약품인 겁니다. 마약이라는 게 항정신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약이 내 몸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할 수 있게 보약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월급에서 찾아야죠. 그렇게 된다면 월급이 마약이 아니라 보약이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달에 취해서 살 수 있는 마약으로 생활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 미래에 나를 갖다가 튼튼하게,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보약으로 월급을 만드는 역할들을 해주십시오. 월급이 마약도 되지만 보약도 됩니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고정소득의 힘이 크다는 거. 이거는 아마 퇴직하신 분들의 대부분 다 아무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퇴직 후에 깨닫게 되는 게 첫 번째는 월급이 가지고 있는 고정소득이 진짜 마약만큼 달콤하구나. 그게 진짜 보약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퇴직 이전에는 그 사실을 갖다 인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 후회하게 되죠. 보약을 만들기 위해서 퇴직 전에 조금만 달여가지고 먹고 했으면 퇴직 후에 몸이 튼튼하면은 어떠한 질병에, 어떠한 경제적인 재난에 다 견딜 수 있는 힘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퇴직 후에 그 월급에 대해서 이게 진짜 튼튼한 거구나 하는 걸 갖다 언제 느끼냐면 퇴직 이후에 아프거나 누군가 아프거나 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도 와이프가 그 암에 걸리는 순간에 만약에 내가 그때 우리가 자산이 그렇게 없었거나 했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했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암에 걸리니까 암을 걸린 부분에 대해서 직장에서 일부 케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실제로 병마저도 불행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많다는 것 같다가 퇴직 이후에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막 딱 들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탁쿵 하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은 진짜 일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급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분들은 다 견뎌요. 근데 진짜 생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극도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다 상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재취업을 하거나 하는 순간에 나 일이 좋아서 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월급을 그렇게 신경 쓰잖아요. 나 일만 있으면 가서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일을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계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재취업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결정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농담을 직장 다닐 때 많이 하잖아요. 부잣집 아들내미한테 넌 여기 지금 여기 취미로 나오지? 아르바이트로 나오지? 너 알바하는 거잖아 여기.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일을 재밌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돈 때문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진짜 재밌고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애들을 재밌게 하는 친구가 많아요. 재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기가 생계에 대한 기본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취미처럼 내가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진짜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성과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또 더 직장생활도 연장하고 또 월급도 올라가고 다 그렇게 되는데 악순환처럼 난 생계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생계 때문에 하면 악착같이 그에 매달리다 보면은 그에 대한 성과를 갖다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시야들이 좁아져가지고 성과를 못 내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또 갑작스럽게 이제 병이라도 오게 되거나 그러면 더 극도로 힘든 지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취업을 하더라도 재취업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제적 토대는 퇴직 전에 마련해 놓으라 이 얘기를 그래서 강조하는 점 중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월급 이후에 일해서 자기 삶의 가치를 갖다 찾아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흔히 월급이 모든 직장 생활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퇴직 이후에 사실은 그 월급의 중요성은 무조건 인식하지만 거기서 또 한 가지 플러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또 하나가 일이 있어요. 일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자기의 자아실현을 하기 때문에 월급에 모든 걸 다 매몰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건 너무 초식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어 분들이 가끔 얘기할 때 나는 일해서 보람을 안 찾고 여기서 돈만 벌어가지고 돈만 가지고서 나 은퇴하고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 그런 분들 말씀하실 때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일이 나의 삶의 자아 실현하고 삶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일의 가치를 모를까? 그걸 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돈을 위해서 말 그대로 잡이 될까? 커리어가 되고 미션이 되면은 달라지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결코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돈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퇴직 이후에도 직업 선택의 폭도 넓고 다른 직업들도 더 쉽게 발견하고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삶의 의미들을 갖다 찾아내는 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급이 중요해요. 월급이 중요한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월급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월급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월급에 받는 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월급에 내 시간과 내 땀이 귀속되는 거예요. 거기에 귀속되지 않도록 월급 이외에 다른 의미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찾아다요. 그래서 월급이 목적이 아니라 월급은 그냥 수단. 내가 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딸려오는 수단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히나 퇴직 이후에 재테크할 때, 재테크를 통해서 돈이 확보되고 난 사람은 재취업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 퇴직 후에 가장 현실적인 변화는 이거 같아요. 다달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 통장에다가 지출하는 것들이 이제
저 이제 우리은행을 쓰고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그 카드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아니면 우리은행에 가지고 있는 현금 캐시카드 가지고 돈을 다 써요. 저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도 롯데카드 가지고 그쪽에 다 쓰는데 이렇게 다 쓴 것들이 예전에 월급 있을 때는 월급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쪽 자동차로 딱 빠져나가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와이프가 적금 들어오는 그 통장에서 빼서 그쪽으로 옮겨서 넣다 보니까 와이프가 그거 넣을 때마다 매달 19일이면 19일 날 와이프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가 빼서 내 우리은행에 있는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 핸드폰부터 모든 걸 연결하는 자동이체는 돈을 갖다가 옮기는 걸 작업을 하는데 그 옮길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와이프는 옮길 때마다 아 이번 달 소득 벌어가지고 그거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 중에 월급 통장에 딱 들어와서 자동이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쭉 해와서 돈이 얼마 들어와서 얼마 나가는 걸 모르고서 이렇게 해왔던 분들은 월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딱 끝나는 순간에 자기가 다른 통장에서 갔다가 이 통장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순간에 느끼게 될 겁니다. 야, 씨, 월급 진짜 좋았네. 이렇게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 달이 무사하게 흘러왔구나. 한 달에 돈을 갖다가 계속 얼마를 쓴다는 걸 갖다가 계속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아, 월급의 소중함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심리적인 변화가 있죠. 아, 매달에 돈 이렇게 주면서 했을 때는 반찬이라 달라고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월급 받는 날이 우리 가족이 고기 먹는 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집어넣는 날은 대접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와이프가. 뭐 그날은 말 그대로 내 반찬이 가짓수 하나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나 퇴근해가지고 들어올 때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했겠죠. 지금처럼 뭐 밥 삼시세끼 다 차려주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실제로 반찬통을 갖다가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좀 덜 했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서서 오줌 눈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산책하러 나갈 때 불을 켜놨던 걸 불 안 끈다고 뭐라고도 안 했을 거고요. 이런 대접들이 다 달랐겠죠. 사람은 은연중에 마음에서 그런 게 드러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표현할 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애들한테도 이럴 때 야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통장으로 돈 딱 보내주고 사랑해요 한마디 하면은 벌써 달라져요. 저 어머니 나 통장에 나 100만 원 보냈어요.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 안부 전화하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로 통장에 100만 원 좀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월급이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줬던 매달의 선물, 이게 월급이잖아요. 이 선물을 매달 그 소중한 모니를 주는 선물을 매달 주는 때하고 1년에 한 2번 줄 때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좀 다르죠.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주급을 안 주고 왜 월급 주는 것도 이것도 인사팀에서 고도의 전략이에요. 1급으로도 줄 수 있고 주급으로도 줄 수 있고 월급으로 줄 수 있고 반기별로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월급으로 준 줄 아세요? 월 단위의 생활하면서 그때쯤에가 선물을 딱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딱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주급 체계도 꽤 있어요. 주급 체계는 너무 빠르니까 작은 금액이 많이 받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함이 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월급을 받는 순간에 그 감사함이 극대화될 수 있는 딱 그 정도 시점이에요. 월급이 한 달이.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 있는 인사팀, 직원관리팀 이쪽에서 허술하지 않아요. 평가도 승진도 3점반에 하나 만드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느냐. 월급도 주급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고도의 전략에서 사람 심리와 사람의 생활과의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딱 필요할 때, 선물이 필요할 때쯤에 딱 들어오고, 선물이 필요할 때 딱 들어오고, 이런 데 익숙해 있는데 6개월 동안에 안 나오고
6개월 동안에 가진 것 갖다가 내 통장에서 꺼내 쓰는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내 통장에서 꺼내 쓰면 꼭 생돈 쓰는 것 같잖아요. 월급이 들어와서 딱 채워주면은 모르는데 생돈 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월급이 사라지는 부분들은 상당한 고통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를 어떻게 수립하느냐 하는 부분들도 퇴직 이후에 내 경제 생활을 설계하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부분 다 퇴직 이전까지는 자산을 증진하는데 재테크를 갖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퇴직 이후부터는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퇴직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재테크보다 재소비라고 해야 되나요? 재소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급이 그 달에 쓰는 그 달의 돈이라는 실수.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총각 때는 다달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 와이프는 명확하게 생각이 월급이 지금의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아니라 먼 미래에 내가 준비해야 될 자산이라는 생각을 와이프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행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어쩌면 월급이 그 달에 쓰는 비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생활하시다 보면 퇴직 이후에 월급이 끊어지는 순간에 뼈저리게 아마 느낄 겁니다. 아, 월급은 그 달에 다 쓰는 돈이 아니었고 그 중에 절반은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 투자해둬야 될 돈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가 젊었을 때 좀 더 월급쟁이 할 때 좀 더 깨달아야 될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 자주 합니다. 물론 후배들이 저를 잔소리라고 하지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이 월급이 지금 네가 사용하라고 하는 월급이 아니다. 이 중에 절반은 너 퇴직 이후에 이 삶을 지지하는 기반으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의외로 선택지가 좀 많았어요. 왜 선택지가 많았냐면 월급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할 때 1년치의 연봉 정도는 생활비로 가질 수 있게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부분은 퇴직할 때 대출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사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 소득이 없는 순간에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이자 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분 이자 내는 것까지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뭐냐면 그 전에 해왔던 생활에 한 번도 낭비적인 습관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도 그 생활 패턴 그대로 하니까 지금 저 뭐 월에 300만 원 이상 안 써요. 가족들 이렇게 해서. 자, 의료보험비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입니다. 연금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연금 포함하고 해서 3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물론 애들 학비, 목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빼고요. 생활비로 해서 300만 원 조금 더 나오면 350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도록 이미 직장 생활할 때 이미 내 몸에 굳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특별한 변화는 난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부분은 퇴직할 때 연봉 정도의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갖다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부분은 대출을 다 없앴고, 세 번째 부분은 퇴직 전부터 이미 근검절약하는 생활이 내 몸 안에 패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큰 어려움은 없이 살아봤어요. 저는 좀 좋은 케이스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퇴직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퇴직할 때 기본적으로 생활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가지고 있지 못했던 분. 두 번째 부분, 대출이 있어가지고 퇴직 후에 없는 생돈 갖다가 대출비 갚아야 되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직장생활 하면서 풍족하게 쓰던 그 달에 받는 그 달 월급 다 쓰는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이어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되게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흔이 딱 되면은, 마흔부터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아, 퇴직 후에 내가 얼마나 생활비 정도를 기본적으로 현금을 갖다가 확보해 놓겠느냐. 두 번째 부분. 자, 이때까지 해가지고 대출을 갖다가 퇴직 시점까지 어떻게 맞춰져가 레버리지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내 몸이 지금의 월급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퇴직 이후에 수준에 맞을 정도로 아끼고 근검절약하는 패턴을 갖다가 만들어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만이 퇴직이라는 이 한파가 오는 순간에, 경제적인 한파가 오는 순간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자기가 직장에서 연봉이 매덕 받는 임원들도 다 힘들어요, 퇴직하면. 갑자기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많냐, 아무리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활의 마흔 때부터는 퇴직 이후의 삶에 맞춰서 구조화시키는 부분들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잘했다고 하는 경제적 결정은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부분은 와이프가 그 부도난 회사에 월급 100만 원을 가져줬을 때 우리는 무조건 10만 원은 저축하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겠다는 그 10만 원을 저축하는 의사결정. 97년도, 지금도 그날이 기억나요. 97년도 11월 20일 날 제가 월급을 가져다 줬을 때 그때 와이프가 그 얘기했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내 월급의 일정량을 강제 저축했던 그 의사결정이 첫 번째 부분에 가장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선택은 2007년도에 와이프가 집을 사겠다고 했는데,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는데, 무슨 아파트를 사냐, 그냥 좀 평수 넓은 데서 좀 편하게 전세로 살자. 근데 와이프는 우리 걸 가져야 된다고,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대출을,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2억 4천인데 1억 5천이라는 대출을 벌써가지고 3억 8천짜리 그 당시에 아파트를 갖다가 샀어요. 물론 구축으로 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신축으로 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와이프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자고 할 때 제가 그때 우기지 않은 거, 제가 고집 부리지 않은 거, 와이프 선택에 그냥 따라준 거, 그게 두 번째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선택을 그대로 따라주었던 것들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제 옆에 있는 인간들 중엔 와이프가 그렇게 하자는 것 같다가 굳이 신축을 들어가서 편안한 삶의 여유를 즐기겠다 했던 인간들을 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선택이 너무 잘했다고 와이프한테 진짜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잘한 선택이고요. 세 번째 선택은 2017년도에 갑자기 와이프가 아파트를 막 사고 싶다고 은행에 대출 받고 그런 걸 하라고 저를 갖다가 부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임원 다니니까 회사에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의 낼 수 없는 적이었는데 대출하려면 내가 와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해야지 본인은 안 된다고 그래서 대출을 하라고 날 불러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하는 거 할 때 그때 회사에 눈치 봐가면서 다른 핑계 대가지고 나와서 대출을 받아준 거. 그 대출을 받아주는 바람에 와이프가 그때 집을 두 채를 샀어요. 전세를 끼고 두 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두 채들 덕분에 지금 세 채가 된 건데, 그런 선택을 했던 와이프의 선택을 갖다가 그래도 와가지고 대출에 사인을 해준 이 선택. 이게 세 번째 선택이고요. 제가 그러면 잘못한 선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한 선택은 뭐냐면, 그때 구리에 집이 한 채가 서에서 4주택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위험하다고 구리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그걸 언제 팔았냐면 2019년도에 그때 팔았어요. 팔고 나자마자, 그러니까 구리 쪽은 집값이 안 오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또 집값이 그쪽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와이프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었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순간에는 사는 게 정답이고, 팔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는 안 파는 게 정답이야. 부동산은 이 헛똑똑이야.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헛똑똑이에요. 아, 그때 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내련들어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집값은 특히 구리 쪽은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없겠다는 판단해서 그냥 무조건 팔라고
팔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갑자기 집값이 상승하면서 또 구리 쪽은 집은 10년 이상의 장기 보유한 주택이 됐거든요.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은 세금이라는 감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때 얼마 상승하지도 않은 집값으로 팔아가지고 세금이나 혜택도 못 받고 도대체 이렇게 찌질한 걸 갖다가 왜 하라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와이프한테 강요를 해서 와이프가 팔 수 있게 만들었던 부분들을 잘못된 선택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투자 전혀 하지 않고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는 말 그대로 일잘러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였네요. 차라리 내가 일잘러로 남아있고 와이프가 재테크를 하라고 한 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투자하자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것들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내가 노력과 땀을 들이지 않는 걸 통해 가지고 얻은 수익은 반드시 나한테 독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는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파트 투자라는 건 땀과 눈물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그걸 투자하기 위해서 와이프는 반드시 전세라는 임장을 살아서 이 상권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 충분히 저평가됐고 앞으로 상승 가치가 있다는 것 갖다가 살아보면서 임장해가지고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있는 데가 어디냐면 딱 여기에요. 바로 아파트가 붙어 있어요, 3개가. 여기서 살아보니까 여기는 있는 구축은 반드시 신축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이쪽의 상권을 봐서 로케이션을 봐서는 반드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그런 어쩌면 몸테크를 한 거잖아요. 거기 가서 살아보면서 몸테크를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제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나갔던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일만 열심히 하는 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맞춰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소스 있어 이런 것들은 저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런 거는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경제적 안정감을 월급이 끊긴 사람은 방법은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 잘 쓰는 것밖에 없어요. 잘 쓰는 것도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게 어려운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돈을 잘 쓰는 게 훨씬 더 고도의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뭘 처적해야 되냐면 월급을 많이 버는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끊기는 순간에 잘 쓸 수 있는 법을 갖다가 이미 가지고 있을 때만 그 사람은 은퇴 이후에 퇴직 이후에 자기 삶의 방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부자들을 부를 때 웰시라고 부르더라고요. WEALTH 해가지고 부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 이 부는 뭐냐면요. 소유, 자산의 증식을 나타내는 부예요. 근데 또 다른 부를 나타내 리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리치는 잘 쓰는 거예요. 흔히 리치가이 그러면 명품백을 막 쓰고 이런 사람들을 리치가이라고 혹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리치가이는 돈을 갖다가 잘 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잘 쓰냐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재화 서비스의 효용 가치를 충분히 가치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 가치를 갖다가 내가 샀으면 그 가치를 충분히 다 사용해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다가 100%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리치가이 중에 명품 백을 갖다가 루이비통을 한번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루이비통이 얼마 동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30년을 사용하는 거예요. 40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달에 100만 원짜리 1년에 새로운 백 5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했던 걸 갖다가 다 파잖아요. 그러면 루이비통 백값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루이비통은 다 서비스가 돼요. 그거 갖다가 상품의 가치를 갖다가 다 사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클래식한 건 또 다시 팔아요. 리미트 한정판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물건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다가 100%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리치가이지, 리치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백을 갖다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백을 가지고 해서 그런 명품 소비를 매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매달 하시는 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자 중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리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는 어떻게 잘 쓸 거냐. 그래서 진정한 리치가이가 되셔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퇴직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알아야 될 경제적 팁이라는 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주에 월급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퇴직 전에 준비되어져서 하진 거 이외에 퇴직 이후에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하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준비는 퇴직 전에 다 끝났어야 될 준비예요. 그래서 퇴직 전에 준비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잖아요. 퇴직 전에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특화돼가지고 전문가로 가시든지 아니면 자기 일을 하면서 같이 했던 이 취미가 나중에 직업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진짜 직장에 다니시거나 이럴 때 일을 놀이처럼 해가지고 일에서 재미를 느껴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창의적인 걸 빛내갈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새로운 월급이라든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거 이외에 퇴직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준비했을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퇴직 이후에 현명하게 소비하는 법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더 적절하다. 퇴직 이후에 어설픈 투자, 어떨 자산 증식에 대한 방식을 갖다가 구가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잘못하게 되면 원금마저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더 벌어지고 퇴직 후에 원금마저 잃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는 퇴직 후의 삶이 고통의 나락으로 다 떨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서 솔직히 말하면 삶의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건 경제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제적 속박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도 삶의 구석들이 많아요. 인간관계,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신체적인 체력들, 이런 삶의 구석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는 퇴직 이후에 그 구석마저도 조금은 끊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구석을 갖다가 계속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부부가, 와이프와의 관계, 그 와이프가 경제적인 좀 더 많은 것들, 재산을 증식하고 그 욕심,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강요를 해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조금 구속되어 있는 거지 제 스스로는 제 지금은 삶의 자유를 조금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글쓰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하루에 제가 해야 될 삶의 루틴을 정확하게 지켜가려고 하고 있고 제가 굳이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분들하고 안 만나고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은 난 있다고 생각해요. 큰 돈은 제가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저를 갖다 구속하지는 않아요. 다만 저를 구속하고 있는 건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욕심에 의해서 연장되어진 경제적인 이런 증식을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구속당해져 있지 경제적 자유라든가 삶의 자유는 지금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적 자유라든가 삶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살아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딱 그렇게 할 거예요. 너 행복해서 좋겠다. 아닙니다. 저 매일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매일이 행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매일마다 저한테 얘기해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만 살려고 그래요.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그게 지금의 저의 삶의 자유를 조금은 주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아니에요. 비 오는 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불행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의 디폴트 밥이기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것들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이겨가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무기력증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적 자유, 삶의 자유를 조금은 찾아왔다. 이렇게 그냥 얘기 드린 겁니다.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편향된 시각으로 제 얘기에 대한 것들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삶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월급장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잡으라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25년 했던 30년 했던 40년 했던 끝 지점에 연봉에 곱하기 10을 한 금액을 순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는 완벽하게 되는. 그러니까 5천만 원 벌었었던 분이 곱하기 10 하면 5억이잖아요. 그분은 5억만 가지고 있으면 50 이후에 퇴직을 했다 해도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쓰는 법을 이미 5천만 원의 기준에 맞춰서 쓰는 법을 알았고요. 2억 하신 분이 곱하기 10해서 20을 가지고 있으면 2억에 맞춰서 해왔던 부분을 쓰는 부분들이 이미 몸에 근력이 잡힌 겁니다. 2억을 받았던 분이 2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저축해 와서 20억이 마련되거든요. 그러면 50%만을 갖다가 월급을 가지고 생활해 왔던 것들이 이미 근력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주된 일자의 마지막 연봉의 10배 정도의 순자산을 가질 수 있게 20대, 30대, 40대 때 경제적 자유를 원하신다면, 경제적 기반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틀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많은 것도 필요 없고요. 그 정도면 딱 정합니다. 저는 마지노선을 그 정도 잡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5배만 있어도 충분히 5천만 원씩 2억 5천만 있어도 충분히 자기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살아갑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구속하는 건 뭐냐면요. 삶이 구속하는 여러 요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시간들, 아니면 뭔가를 누리고 싶은 행복을 누리고 싶은 행동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속이 당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와서 5배 정도만 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에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가진 거라고 저는 감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첫째 부분, 전문가로 나가는 부분들을 전 추천을 합니다. 전 전문가로 나간다. 거기 하나 더 붙인다면 취미를 직업으로 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 이 두 가지 부분을 나가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파이어족에 대해서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한 가지를 짚어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인간은 쉬어가면서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채워줄 수 있는 분명한 무언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벌어도 사진만 찍고 다니면 행복하다. 그런 것들이 있든가, 아니면 애묘가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얘하고 같이 하루 종일 보내는 것들이 재밌어. 아니면 산에 가거나, 아니면 돈 하나도 못 벌더라도 글을 쓰는 게 재밌어.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일을 전문성도 아니고 취미도 안 만들어 놓고 경제적 자유가 구축됐다고 해서 바로 빠여가지고 나와서 있다 보면 무의 때문에 무기력이 우울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 축소돼 가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은 의외로 일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뭔가가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절대로 쉬는 존재가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쉬고 싶으면 나중에 많이 쉬어요. 정주영 회장님 말씀대로 죽으면 평생 누워있을 텐데 뭐 지금 쉬려고 하느냐고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건 극단적인데, 쉬고 싶으면 요양원에 가면 평생 누워있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그러니까 늙어서 요양원에 가시면 누워 계신다니까요. 그분들이 바라는 삶의 희망이 뭔지 아세요? 움직여서 뭔가 하나라도 하고 싶은 게 그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나 지금도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그 요양원에 계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아, 집에 가고 싶다.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있고 싶고, 집에서 애들하고 얘기도 하고 싶고, 여기 있으니까
너무 많이 쓰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에게만 하니까 아 내가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오시면 그렇게 얘기해주고 정신이 안 돌아오실 때는 이제 뭐 돌아가신 고모가 왔다 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돌아오시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서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뭐가 하시냐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라도.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퇴직한 이후에 집에서 계시면서 저희 형이랑 형수가 약국이라고 계시니까 그 약국에 가서 약국에 있는 걸 짐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렇게 온 것들이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가서 그 청소해주고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파이어 해가지고 매일매일 놀면서 지내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파이어를 하려면 뭘 하냐면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파이어 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선택지를 가지라고 그러면 일을 특화시켜가지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을 갖다가 전문가가 돼서 하는 거나 아니면 그때 하셨던 취미가 직업이 돼가지고 계속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걸 한다든가 아니면 일을 놀이처럼 해가지고 놀이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영어제 잘리지 않는 자기의 일터를 가지고서 평생을 가는 것들 이렇게 가는 것들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지를 파이어를 경제적 자유만 가지고 있는 걸 선택하는 걸 갖다가 저는 저희 아들과 후배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딱 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더도 말고 내 통장에서 월에 그 300에서 350만 원 나가는 것만 제가 좀 벌어다 줘라. 나 그러면 나 아무 얘기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로 그렇게 되면 한 4천만 원짜리 연봉이 돼요. 연봉 4천만 원 정도만 벌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만 해서 우리 와이프의 마음을 채워주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취업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데 퇴직 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글쓰기하고 강연이잖아요. 글쓰기하고 강연에 관련된 일로 해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연봉만 벌면은 그 일을 갖다가 아주 열심히 재미있게 할 것 같습니다. 월급의 절반은 미래에 위해서 남겨놓는 것들을 월급쟁이 시작할 때부터 해라. 딱 이거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다 이게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월급은 고정소득이 그리고 고정소득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런 얘기를 막 해주니까 다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딱 치워놓고 이 월급은 월에 쓰는 비용이 아니라 남겨놓아야 할 자산이다. 그래서 월급의 반은 반드시 내 미래를 위해서 유보해야 할 유보금이다. 이 얘기만 해드리고 말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월급,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약처럼 그달에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지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욕망을 억누르고 이 월급의 절반을 띄어서 미래로 유보금으로 날 것이냐 이 선택이 여러분들을 마약이냐 보약이냐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약을 월급을 선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